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초보 사회인입니다. 이제 곧 일을 시작하게 되고 세금도 내고 크레딧도 쌓고 하다 보면 10년 세월 10년만 흘러가요. 더 많이 흘러가죠. 아이도 있는데 지금 미국 세금, 연금, 목돈 만드는 방법, 보험 활용, 재테크 노하우 등등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일을 하려 합니다. 지금 401k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 3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공부를 한다면 뭐부터 공부하실래요? 뭔가 그때 빨리 알아서 시작했더라면 하는 이런 게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게 아니라 선택한 이유는 보면서 다루어 볼 수도 있겠다,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말은 내가 3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는 질문일 텐데, 또 좀 더 확대를 시킨다면 이거는 어쩌면 꼭 투자라는 거라기보다는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전반적인 그 시기를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선배라면 선배일 테니 조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를 가끔씩 하다 보니 한번 분석을 해보죠. 반드시 투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대 초반 또는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갔을 때 고민해야 되는 그 대상, 내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대상은 나의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어떤 뭔가를 직업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어떤 파이낸셜 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꼭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 그쵸? 자아 실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편하게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있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결국 내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나의 가치도 실현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민일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일 플러스 재정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배경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저는 먼저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또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꽤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왔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유는 내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높이 평가하고 그런 일을 나의 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삶을 어떤 대하는 자세,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 자존감, 성취감, 행복,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 찾는 게 모두에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찾기 쉬운 경우도 있고, 또는 아무리 찾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지금도 물론 안 해본 것도 많고, 또 안 해본 것들 중에서 더 내가 사실은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미국 생활을 하겠다라고 20대 중반에 결정을 하고 와서 대략 20년 가량 이제 되어 가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커리어를 초기에 대학 졸업 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때 운이 좋게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었고,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확대하면서 커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고,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제일 우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겠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래서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네, 돈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냐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죠. 그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간절히 원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뭔가를 성취를 한다면 아마도 돈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된다라는 말은 생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지. 내가 어떤 financial stability, 재정적인 안정성을 달성하는 수준까지는 아마도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된다라고는 당연히 물론 말씀 못 드리죠. 왜?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나 거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분야의 일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대상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이게 부족할 수 있고 또한 결국은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테니, 그리고 또한 나의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또한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냐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앞서 이 질문을 직접 하신 분의 주된 질문이기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요, 투자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나이에부터 부동산 투자는 충분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레버리지 투자가 되잖아요. 레버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막 큰 어떤 그 부채를 일으켜서 위험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가능한 옵션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어베일러블한 그런 혜택으로서 우리가 몰기지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이 레버리지 파이낸싱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는 레버리지 파이낸싱이지만 그 말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론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렌털 프로퍼티에 투자하면 현금 흐름, 이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인컴의 시작인데, 이걸 함으로써 결국 안정적인 내 재산 가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와는 별개예요. 별개로 내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내가 가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면 어느 순간 앞서 얘기했던 내가 좋아하는 일, 거기서의 현금 흐름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수준까지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식 투자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다라는 것이 이거 너무 과감한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안 한다가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사고 팔고 이런 거잖아요. 뭐 개별 상품, 뭐 종목을 선정해서 내가 이걸 분석해서 뭐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단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가치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자산이 좋을 것 같아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하는 그런 상품별 뭐 종목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한 투자는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인덱스 상품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 뭐 인덱스 추종 ETF 하잖아요. 뭐 나스닥 추종하는 것도 있고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런 상품을 계속해서 꾸준히 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생기는 대로,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사례로 드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의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워렌 버핏하고 어떤 헤지펀드의 유명한 이 헤지펀드 매니저 간의 투자 내기였었는데요. 뭐 보시면은 이게 중앙일보 2018년도였는데요. 투자 내기에 압승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일화가요, 2007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뭐 아마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겠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 거부 투자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이 뉴욕의 어떤 헤지펀드 운용사와 이분이 얘기했다기보다 이분이 제안을 한 거죠. 인덱스 펀드를 투자해서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 지수의 대표적인 그런 지수 상품일 텐데, 여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나의 이와 같은 투자가 10년 동안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자신 있는 사람 저하고 한번 붙어보시죠. 뭐 말하자면 거칠게 정리하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결국 향후 2008년부터요.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가 헤지 펀드의 수익률을 능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결이죠. 당연히 자신만만한 정말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정말 뭐 인류 학벌에 자부심, 뭐 월스트리트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도발적인 터무니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누군가가 붙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2017년 말까지 버핏은요, S&P 500에 500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선택됐던 사람이 프로티지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헤지펀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또 5개의 또 헤지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펀드 오브 펀드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튼 그들은 뭐 정말 잘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5개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둘이요, 2008년 1월부터 30만 불 정도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10년 뒤에 이긴 사람이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00만 불을 채워서 자선기관에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작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제목에 나온 바대로겠죠. 버핏이 이겼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액에 증가된 금액도 100만 불이 아니라 200만 불을 훨씬 넘어서요. 그 금액을 모두 자선기관으로 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였었던 거죠.
결국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 물론 당연히 뭐 헤지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됐던 것은 버핏이 투자한 S&P 500 인덱스 펀드는요 수수료가 매우 낮아요. 한 0.03%? 굉장히 낮은데 반해 이 헤지펀드는 접근성도 그렇지만 피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운용비의 뭐 220라고 해서 룰이라고 해서 그게 여기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자산의 2%를 매년 수임료로 내고요. 그리고 또 벌어들이는 소득의 뭐 20%를 또한 이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또 피로 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 수익률 플러스 수익률 자체도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서 피를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음 놓고 그냥 인덱스 상품에 투자한 것이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는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결국 지수 상품이 갖는 어떤 파워풀한 효과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버핏도요. 본인이 이제 유언장에 남긴 것이 내가 죽으면 10%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 90%는 다 이 S&P 500 인덱스 펀드로 투자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죠. 본인이 더 투자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 버핏의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결국 버핏의 조언은 이 인덱스 펀드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나의 어떤 그 초과 수익을 시장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월가 전문가들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라라는 거죠. 시장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내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본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수동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자산 전문가, 관리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도 뭐 지인들 중에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도 그렇잖아요. 이 헤지펀드 유명한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그저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상품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을 냈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이런 어드바이저들이 정말로 탑 플레이어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탑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운 좋게도 플레이어와 같이 우리가 자산 관리사로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한다 해도 수수료 나가는 걸 감안하면 앞에 버핏 사례를 보듯이요. 대단히 큰 높은 효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또 참고 자료로서요. 84년부터 98년까지의 이 200개의 액티브 뮤추얼 펀드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정말 날고 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인덱스를 96%는 비트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인덱스가 더 높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저의 실제 실패 사례이기도 한데요. 꾸준한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이요, 뭐냐면 사실 99년도에 나왔고요. 저도 한 2000년대 초중반 아마 미국에 와서 본 내용이긴 한데 이 책을 읽고서는 당시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처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접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했었던 건데요. 뭐냐면 내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401k, 그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최대한 내가 넣고 그 돈은 결국은 급여에서 나오는 거니까 꾸준한 현금이 매달 내가 투자 자산으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끊기지 않고 이와 같은 지수 상품을 계속 넣어라.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 넣어라라는 거고, 그걸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수십 년을 계속해서 이걸 반복했을 때 시장의 흐름에 무관하게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이대로 한참 제가 2004년부터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계속 하다가 2008년 그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전까지 잘하던 것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못하고, 그때 제가 집을 산다 하면서 당시에 투자금 가치도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때 팔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면서 후회했었던 거죠. 이거를 내가 왜 그때 깼느냐, 계속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결국 꾸준한 투자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분들 감안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그 과감한 표현은 그 자체로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 본업에 집중하면서 이쪽에서는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는 신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좀 더 라이트할 텐데요. IRA나 401k를요 최대한 일찍 그리고 많이 활용하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요,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인 거잖아요. 세법상 세금을 줄여주고 또 미래로 미루어주고 또 어느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그런 상품들이니까 최대한 나는
활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건 time value of money. 내가 일찍 시작할수록 더 유리한 거니까 이걸 반드시 가능한 선에서 나에게 주어진 옵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라이프 인슈런스 또한 일찍 가입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앞서 얘기했던 투자 수익이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그와 같은 인덱스 펀드의 어떤 퍼포먼스를 따라가는 성과를 보여주는 또는 같이 매칭해주는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내가 가능한 금액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또한 라이프 인슈런스가 주는 혜택이 지금 말씀드린 투자 상품으로서 인덱스의 퍼포먼스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절세 혜택이라는 면에서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달리 투자 상품 중에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유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트러스트를 쓰면 증여상속세도 부과하지 않으니 그런 면에서도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금융상품인 것은 분명하니 최대한 또한 어렸을 때 일찍 가입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런데 이런 거 있겠죠. 돈도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걸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한 거기서 엑스트라 현금 흐름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또한 내가 재정적인 독립을 달성하는 거죠. 자유를 달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을 정말 더 벌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일은 아닐 경우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할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면요. 저는 돈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원치 않는 분야로 이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거창하게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커리어, 나의 사회생활 또는 나의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만족도를 통해 그와 같은 생활을 통해 내가 만족하는 어떤 삶이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만족도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장점도 있죠. 그러나 이 업이 갖는 한계도 있거든요. 저도 같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이 갖는 한계, 라이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 또는 궁금함, 아쉬움 또는 뭐 심지어는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도와주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그와 같이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 감사를 받고 그 가치를 서로 나누는 그 과정이 제가 하는 그 업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의 탤런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그 일이 아닌 다른 일, 단순히 재정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다른 일을 한다면 나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질까? 라고 하면 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게 비록 그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금상첨화겠죠. 더 좋겠으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두 번째 투자를 통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30대로 돌아갔을 때 같은 과정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더 행복하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제 결론은 이 내용이 사실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서 저의 어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들 또 후회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어떤 소회 뭐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그렇게 오래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론은 저는 지금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가 결론이었습니다.